안녕하세요. 2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과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2학년 2단원인 전기와 자기에 대해서 함께 학습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함께 학습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우린 지난 시간에 오메 법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메 법칙이라는 것은 독일의 과학자 옴이라는 사람이 만든 법칙인데요. 전류와 전압과 저항 사이의 상관관계를 법칙으로 나타낸 거예요. 어떤 법칙인가요? 네,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다 라는 법칙을 토대로 전압의 입장과 저항의 입장으로 바꿔서 또 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법칙이었죠. 자, 전압의 입장에서는 어땠어요?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다. 그리고 저항의 입장에서는 전류분의 전압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오메 법칙을 토대로 또 뭘 알아봤었냐면 우리가 회로를 구성할 때 이 회로에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병렬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회로에서 직렬로 저항을 연결할 때와 그리고 병렬로 저항을 연결했을 때 어떠한 전류의 차이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대부분의 가전제품들은 가정에서 쓰는 가전제품들은 병렬 연결을 한다 뭐 이런 걸 살펴봤었고, 그리고 안전상을 위해서 퓨즈라든가 아니면 크리스마스 일렬로 된 트리 이런 것들, 트리에 대한 전구 이런 것들은 직렬 연결로 한다라는 것까지 선생님이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2단원인 전기와 자기에서 전기 파트 말고요, 자기 파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선생님이 자기 파트에 대해서 선생님 이렇게 실파에다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정리한 걸 보시면서 함께 학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우선 자기 파트에서 자기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기력이 뭔지 한번 선생님 써봤는데 같이 볼게요. 자기력이라는 것은 자석에 의해 생기는 인력과冲력이에요. 우리 전기 파트 하면서 인력과冲력 엄청 많이 다뤘었죠. 인력이 뭐예요? 서로 끌어당기는 힘.冲力은 뭐예요? 뭔가 모르지만 서로 밀어내는 힘. 이게 인력과冲力입니다. 자, 전기 파트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렇다면 얘네들은 서로 다른 성질이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때 이 끌어당기는 힘이 바로 인력이라고 하고요. 플러스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같은 성질의 것들은 서로 밀어내려는 성질이 있어요. 저 밀어내려는 성질의 그 힘이 발휘된다면 이때의 힘을 우리는冲力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기 파트에서 인력과冲력, 전기에서 인력과冲력 이걸 합쳐서 우리는 전기력이라고 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자기력은 뭘까요? 네, 자석에 의해 생기는 인력과冲力이에요. 선생님, 자석으로도 인력과冲力이 있나요? 네, 그게 전기든 자석이든 간에 끌어당기는 힘이 발휘된다면 그건 인력이고요. 밀어내는 힘이 발휘된다면 그건冲力이에요. 그러면 자석으로는 언제 인력과冲力이 발휘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칠판에 한번 선생님이 그려봤는데요.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그림을 그렸어요. 자, N극에 있고요. S극에 막대 자석을 이렇게 둔 거예요. N극과 S극을 뒀습니다. 서로 어떨까요? 네, 잡아당기려고 할 거예요. N극과 S 서로 다른 극이잖아요. 잡아당기려고 할 거예요. 이때 발휘되는 힘을 뭐라고 한다고요? 네, 인력이라고 한다고요. 인력. 근데 볼게요. 이번에는 N극, N극 혹은 S극, S극을 뒀어요. 서로 같은 극이네요. 그럼 얘네는 어때요? 네, 같을수록 서로 멀리 하려고 할 거예요. 서로 밀어내려고 할 겁니다. 이때 발휘되는 힘을冲力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자석에도 어때요? 인력과冲力이 존재하는데요. 자석에서 발휘되는 인력과冲力을 합쳐서 우리는 통틀어 뭐라고 한다? 네, 큰 범위로 자기력이라고 한다라고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기력 이해되셨나요? 네, 좋아요. 자, 그렇다면 볼게요. 여기 선생님 막대 자석을 하나 그렸습니다. 이 막대 자석은 자석이 가진 힘을 막 발휘하게 돼요. 자석이 가진 힘, 어떤 게 있었어요? 인력과冲力이잖아요. 그걸 합쳐서 자기력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막대 자석은 자기력을 막 뿜어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기력을 뿜어내는데 어떻게 뿜어내느냐? 네, N극에서 뿜어내요. 그리고 이게 휙 돌아서 S극으로 다시 들어가는 자기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기력의 방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게 눈으로 보이는가? 네,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자석을 두고 우리가 자기력이 이렇게 뻗어져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네? N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네? 이게 보여지지 않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냥 보면 막대자석을 보면 볼 수는 없지만 이거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실험이 있냐면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막대 자석을 놓고 그 위에다 철가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철가루가 무분별하게 달라붙는 게 아닙니다. 양쪽 극에, 즉 자석 양쪽 극을 우리는 자극이라고 하는데 양쪽 극에 철가루들이 많이 붙어요. 그런데 막대 자석을 두고 테두리, 즉 양면으로는 극에서는 많이 달라붙는데 양 사이드에서는 뭔가 모르게 이렇게 선 모양의 철가루들이 이렇게 배열이 된단 말이죠. 이게 왜 이렇게 배열이 되냐면 이 선 모양으로 눈에 보이지 않았던 자기력이 발휘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기력에 맞춰서 철가루들이 막 배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석에다 철가루를 뿌려놓으면 눈에 보이지 않았던 자기력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던 실험을 했던 겁니다. 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볼게요. 선생님이 이걸 토대로 다른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석이 있다고 칩시다. 자석이 있는데 N극과 S극이 있어요. 서로 어떤 성질을 발휘할까요? 네, 그렇죠. 서로 붙으려는 성질이 발휘될 거예요. 즉, 인력이 발휘될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N극과 S극. 여기다 두면 붙으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런데 N극은 그대로인데 S극을 요번에 좀 멀리 떨어뜨려 볼게요. 자, 그럼 어떨까요? 그래도 붙으려고 하겠죠. 근데 여기 있을 때보다 여기 있을 때는 자, 붙으려는 그 힘이 좀 약하게 발휘되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럼 또 한번 해볼게요. N극이 여기 있고요. 똑같이 N극은 그대로고요. S극을 이번에 이만큼 떨어뜨려 볼게요. 자, 그럼 어떨까요? 네, 붙으려고 하는 성질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네, 약할 겁니다. 그렇다면 N극 여기다 두고 S극 이만큼 둔다면요. 네, 붙으려는 성질이 아예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죠. 네, 자, 그렇다면 볼게요. N극과 S극 이렇게 뒀어요. 얘네들은 붙으려는 성질이 되게 강한데 왜 얘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붙으려는 성질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네, 자석이 발휘하고 있는 자기력이 감소하는 걸까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자, 봅시다. N극이 있고요. S극이 있습니다. N극에서 발휘되는 자기력을 10이라고 할게요. S극에서 발휘되는 자기력을 10이라고 할게요. 여기다 갖다 봐도 10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N극은 그대로 두고 S극을 여기다 둔다고 칠게요. 여기다 갖다 둔다 하더라도 S극은 자기력을 10만큼 발휘하고 있어요. 이 S극을 여기다 갖다 둔다 하더라도 얘는 10만큼 발휘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떻나요? 네,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즉, 얘네가 가진 힘이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요. 시종일관 자석은 10 발휘하고 있었고 10 발휘하고 있었어요. 여기 있어도 10, 여기 있어도 10, 여기 있어도 10, 여기 있어도 10인데 왜 얘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얘네가 서로 당기는 힘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게 되냐면 그건 자기력이 발동되는 미치는 그 범위가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네, 자석이 자기력을 막 발휘하고 있어요. 자석이 막 자기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 발휘되는 범위 자체가 뭐 지구 끝까지 온 지구를 다 덮을 만큼 뭐 제한적이지 않다라는 게 아닌 겁니다. 즉, 한 자석이 가지고 있는 자기력이 있는데 그 자기력이 미치는 범위, 자기의 세력을 펼칠 수 있는 그 공간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자석이 자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 그 범위를 우리는 자기장이라고 해요. 이때 장자가 마당장자를 쓰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집 한가운데 자석이 있고요. 얘 세력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어? 자기 집 마당까지만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당장자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자석 하나가 자신의 세력, 즉 자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미칠 수 있는 범위를 우리는 자기장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어떤 쇳덩이가 이 자기장 밖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쇳덩이는 이 자석의 자기력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쇳덩이가 이 자기력이 미치고 있는 범위인 자기장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이 쇠는 이 자석의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지금 자기력과 자기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걸 토대로 오늘 본격적인 자기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어떤 한 과학자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름이 되게 길어요. 한번 볼게요. 한스 크리스티안 웨르스테드라고 되어 있어요. 한스 크리스티안 웨르스테드. 자, 우리나라 사람은 아닐 겁니다. 우리나라 한씨고 나머지 이름이 스 크리스티안 웨르스테드는 아닐 거잖아요. 그죠? 자, 외국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덴마크 사람이고요. 물리학자입니다. 물리학으로 막 이렇게 연구를 했었던 그런 과학자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한스 크리스티안 웨르스테드, 줄여서 웨르스테드라고 부르거든요. 자, 웨르스테드가 뭘 했냐면 이 사람이 수업을 하다가 학생들한테 도선을 이렇게 보여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나요? 도선에 전압을 걸어주면 도선 안에 있는 전자들이 이동을 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그 안에 저항이 많다고 한다면 그 전자들이 이동을 하면서 저항과 부딪히게 될 겁니다. 자, 부딪히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저항들이 진동을 하게 되고요. 이게 많이 진동을 하게 되면 도선이 따뜻해지고 좀 더 되면 열이 날 겁니다. 즉, 도선에 전압을 걸어줬을 때 전자가 이동해서 저항과 부딪힘으로 인해서 열이 발생한다는 걸 보여주는 실험을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누가요? 웨르스테드가요. 자, 그렇게 실험을 하려고 했는데 그 실험장에, 즉 실험을 하는 그 테이블에 뭐가 있었냐면 우연찮게 나침반이 있었대요. 나침반, 뭐 하는 기구인가요? 그렇죠. 동서남북을 알려주는 기구예요. 엄밀히 따지면 북쪽을 알려주는 기구죠. 뭐 동그랗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속에 바늘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빨간색으로 된 바늘이 있잖아요. 앞에 부분 빨간색이고 뒷부분 뭐 흰색이든 파란색이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나침반에 있는 이 바늘이 엄밀히 따지면 막대자석 같은 거예요. 빨간색이 N극이고요. 그리고 흰색 부분이든 파란색 부분이 이게 S극을 가리켜요. 그래서 나침반 안에는 그 바늘이 작은 자석인데 그 빨간 부분인 N극이 어디를 가리키냐면 북쪽을 가리켜요. 자, N극이 이렇게 가리키면 이쪽이 북쪽인 거예요. 여러분 쪽이 북쪽인 거예요. 근데 내가 나침반을 이렇게 돌려놔도요, 얘는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나침반의 역할입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건 내 바늘은 항상 빨간 바늘은 북쪽을 가리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나침반 버려야 됩니다. 고장난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다시 원론으로 돌아올게요. 웨르스테드가 그 실험을 하고 있는데 옆에 뭐가 있었다고요? 나침반이 있었어요. 나침반이 있는데 얘가 어딜 가리켜요? 당연히 나침반의 그 빨간 부분, 즉 N극은 북쪽을 가리키죠. 북쪽을 잘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선에 열을 내기 위해서 전압을 딱 걸어줬단 말이에요. 스위치를 딱 내려서 닫아서 전류를 흐르게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도선 옆에 있던 나침반 바늘이 북쪽을 잘 가리키고 있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이렇게 일정에 딱 움직이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뭐지? 그래서 도선에 흐르는 전류를 껐대요. 즉 스위치를 여는 거죠. 껐더니 어떻게 돼요? 바늘이 원래대로 북쪽을 다 가리키더래요. 이게 뭘까 하고 한 번 더 해봤대요. 한 번 또 스위치를 또 누르니까 도선에 당연히 전류가 흐르죠. 그랬더니 아까 그 북쪽을 가리키던 그 나침반의 바늘이 아까와 같이 일정 방향을 이렇게 또 가리키는 거예요. 북쪽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웨르스테드가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뭘까? 도선에 전류가 흐르니까 갑자기 옆에 있던 나침반 바늘이 영향을 받네? 얘가 자극을 받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한참 생각하면서 고민을 해요. 그래서 웨르스테드가 내린 결론은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그 주변에는 내가 보이진 않지만, 내가 볼 수는 없지만 도선 주변에 나침반 바늘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자기장이 형성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자, 도선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이 도선 주위에 뭐가 발생된다고요? 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자기장이 발생되고 있는 거라고요. 그걸 웨르스테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됨으로써 그 자기장 안에 나침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침반이 그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웨르스테드가 이런 실험들을 해요. 볼게요. 도선이 이렇게 있다면 이걸 왼쪽에 한번 놓고 전류를 한번 흘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전류를 흘려주지 않으면 얘가 빨간 바늘이라고 했을 때 이쪽을 바라보면 이쪽이 북쪽이 되죠. 이쪽이 남쪽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설치해서 실험을 하고요. 이번에는 도선 위에 그냥 올려놓은 거예요. 뭘요? 나침반 올리고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에는 오른쪽에다 놓고 실험을 한번 해보고 이번에는 도선 밑에 한번 깔아보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스위치를 눌렀더니 당연히 도선을 따라 전류가 흐르죠. 전류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발생해요? 전류의 방향. 네, 전자 이동 방향 말고 전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요. 그죠?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발생하니까
나침반의 바늘이 막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얘가 북쪽을 요렇게 가리키고 요렇게 가리키고 요렇게 가리키고 요렇게 가리켜요. 즉 뭐예요? 도선의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이쪽이 다 북쪽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그랬을 때 각각 스위치를 한번 눌러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바늘이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움직여서 특정한 방향을 가리키게 된다고요. 근데 그 특정한 방향이 이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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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가 모두 동일한 방향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얘가 만약에 이 방향을 가리키게 된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방향을 가리키게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방향을 가리키게 된다면 얘는 이 방향을 가리키게 된다. 뭐 예를 들면 제각각으로 바늘이 한 방향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한 방향을 가리킨다는 거죠. 얘는 전원을 넣어주면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 얘는 항상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전원을 넣어주면 항상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얘는 항상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얘는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넷이 전원에 이 넷이 전압을 받았을 때 움직이는 게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요걸 모두 합치면 요런 그림이 나와요. 이 네 가지를 모두 합치면 나침반 배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1번이고요. 자, 2번이고요. 위에 덮어놓은 거. 3번이고요. 4번이 되겠죠. 이렇게 4개의 나침반을 한 도선에다 놓고 전원을 연결시켜 준 거예요. 스위치를 눌러준 거예요. 그러면 바늘들이 막 움직여서 제각각 방향을 가리키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입체적으로 좀 나타낼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보니까 밑에 나침반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보기가 어렵고 그러니 이걸 한 방에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안해낸 게 요거예요.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누워있는 도선 밑에다 나침반 하나 깔고요. 그 위에다 하나 덮고요. 양옆에다 나침반을 뒀어요. 그쵸? 이 도선을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세운다고 칩시다. 이렇게 세운다 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덮었던 나침반은 이쪽으로 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깔려있던 나침반은 여기에 오는 거고요. 이쪽 옆에 있던 건 여기 배치되는 거고 이쪽 옆에 있던 건 여기 배치되는 거예요. 이 그림과 같은 거예요. 자, 봅시다. 이게 위에 덮었던 거고 이게 밑에 깔렸던 거고 이게 왼쪽, 이게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던 나침반을 선생님이 도선을 세웠을 뿐인데 누구나 보기 쉽게끔 이렇게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나무판에다가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도선을 직선으로 쭉 뽑은 다음에 그 사방에다가 나침반 4개를 놓은 게 요거고요. 요게 이렇게 지금 변형됐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전류를 흘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침반 바늘들은 다 어디를 가리켜요? 그렇죠. 북쪽을 가리키겠죠.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방위에서 이쪽 윗부분이 북쪽이니까 나침반은 다 위를 가리켜야 됩니다. 이 입체적인 모습을 선생님이 위에서 내려간 평면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 봤어요. 입체적인 모습을 평면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 점이 도선이고요. 도선이 이렇게 그 위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양 사방에 뭐예요? 나침반인데 지금 전류를 흘려주지 않았을 때는 어떻다? 그렇죠. 전부 다 북쪽을 가리키고 있다. 빨간 그 자금, 빨간 바늘이 됐습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부터 문제를 우리가 만들어 봐야죠. 어떤 문제예요? 도선에 전류를 흘려가야 됩니다. 도선에 전류를 흘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이게 뭐냐면 밑에가 플러스고 위에가 마이너스예요. 그럼 전류의 방향은 어디서 어디로 갈까요? 아까 선생님이 살짝 언급을 했는데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전류의 방향은 지금 이 그림에서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요. 네, 그렇죠?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밑에서 위로 올라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밑에서 위로 지금 전류가 이렇게 생성되는 거죠. 그랬더니 아까 이렇게 모두 북쪽을 바라봤던 자, 사방이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게 사방입니다. 모두 북쪽을 바라봤던 빨간 바늘이 제각각 다른 방향을 지칭을 하더라 이거죠. 어떻게? 얘는 이쪽 방향, 얘는 이쪽 방향, 얘는 이쪽 방향, 얘는 이쪽 방향. 이거를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을 옆에다 한번 그려봤습니다. 선생님이 어떨까요? 네, 이게 이거고요. 이게 이거고, 요 뒤에 있는 게 요거고, 요 옆에 있는 게 요거예요.
자, 그랬을 때 바늘이 처음엔 이랬는데 전류를 흘려주자마자 얘는 이 방향, 얘는 이 방향, 얘는 이 방향, 얘는 이 방향 이렇게 만들어지다 이거죠. 아, 신기하죠. 네. 그러니까는 마치 이렇게 도선이 이렇게 있는데 나침반이 하나, 둘, 셋, 넷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쪽 나침반 여기, 얘는 여기, 얘는 여기, 얘는 이렇게. 그렇게 자기장이 발휘가 돼서 이 나침반의 바늘들이 영향을 받아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막 제각각 막 돌아가는 게 아니라 왠지 모르게 일정한 규칙을 갖고 있어요. 얘는 이쪽, 얘는 이쪽, 얘는 이쪽, 얘는 이쪽. 자, 그럼 웰스테드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직선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발생한 건 맞는 것 같아. 왜? 자기장 범위 안에 지금 나침반들을 놓은 거야. 그래서 얘네가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움직였기 때문에 나침반 바늘이 움직였기 때문에 당연히 도선 주위에는 뭐가 지금 작용하고 있다고? 그렇지, 자기장이 작용하고 있어 라고 확답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웰스테드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얘가 방향성도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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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사각처럼. 그렇죠? 그렇게 있는 것 같아. 아, 그래? 그러면 자기장은 도선 주위에 사각 기둥 모양으로 이렇게 발휘가 되는 걸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나침반을 4개만 뒀단 말이에요. 4개만. 그죠? 그래서 4개만 두지 말고 요 사이사이에도 하나씩 더 넣어볼까? 그럼 어떻게 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치 위에서 내려다보면 팔각형 모양의 나침반을 배치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전류를 흘려주면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지금 4개일 때는 이런 모양인데 8개일 때는 이런 모양까지 포함이 되더라 이거죠. 그럼 마치 뭐에 가까운가요? 네, 나침반을 더 많이 두면, 즉 4개 둘 때는 사각인데 8개 두면 8각이고요. 12개 두면 12각이야. 그러면 막 32개 두면요. 32각이야. 그럼 100개 두면 100각이겠죠. 뭐예요? 원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즉, 직선 도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장은 원통 모양일 거라는 거예요. 직선 도선이 이렇게 했을 때 우 만들어지는 게 사각이 아니라 나침반을 여러 개를 이렇게 뒀더니 어떻다고요? 원통 모양인 걸로 봐서, 원으로 돌아가는 걸로 봐서 아, 도선 주위에 발생하는 자기장은 원통 모양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한 가지 더 재밌는 실험을 해요. 자, 이번에는 전류를 방향을 바꿔보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바꾼 거죠. 자, 선생님 잘못 썼네요. 이게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라면 이번엔 전류가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그렇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겠죠. 전류의 방이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내려갔을 때도 어쨌든 전류가 흘렀으니까 도선에, 도선 주변에 뭐가 발휘돼요? 자기장이 형성될 겁니다. 그럼 이 자기장의 범위 안에 나침반이 들어와 있으면 얘네들도 바늘이 움직일 거예요. 얘랑 똑같이 움직일 거예요. 근데 얘랑 뭐가 달라요? 전류의 방이 다르죠. 그죠? 전류의 방이 달랐을 때 나타나는 나침반 변화도 같은가 봤더니 어라? 이게 웬걸? 아까 봤었던 그 나침반 바늘의 지층이 완전 반대로 돌아가고 있어. 아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갔는데 지금 얘는 어때요?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돌아가고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뭐 물론 여기다가 나침반을 더 끼우면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원 모양으로.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하! 내가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자기장의 방향도 달라지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자, 전류가 밑에서 위로 흘렀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원통 모양으로 형성된 거고요. 전류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 그러면 이 도선을 따라 자기장이 형성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시계 방향으로 원통 모양으로 이렇게 발휘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보면 8개짜리를 만들어 봤어요. 8개짜리를 위에서 본 모습이에요. 자, 그랬을 때 전류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래에서 위로 가면 나침반의
나침반이 가리키는 자기장의 이동 방향은 이 방향일 겁니다. 이런 방향, 즉 반시계 방향이 될 거예요. 위에서 봤을 때. 그런데 이번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즉 위가 플러스고요, 아래가 마이너스일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전류가 흐른다면 이때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네, 이번에는 어떻다고요? 네,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돈다고요.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이해하는 거는 이해하셨는데 나중에 이게 기억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이게 뭐였더라? 헷갈려. 이게 시계 방향이었나? 반시계 방향이었나?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리고자 선생님이 법칙 하나를 전해드릴 거거든요. 이게 앙페르의 오른나사의 법칙인데, 오른손을 이렇게 펴시면 뭐가 있어요? 손가락이 있죠. 네 손가락은 이렇게 모아주시고요. 엄지손가락은 이렇게 모으지 말고 하나 쭉 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직각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엄지손가락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 손가락을 이렇게 말아주시고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말아주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여러분들이 엄지척 해주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여러분들한테 엄지척 한 거예요. 자, 이게 웃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앙페르의 오른나사의 법칙인데, 자, 오른손으로 나사를 말아주듯이 이렇게 말아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엄지손가락을 우리가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라고 하고요. 이 네 손가락을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도선 주위에 발생하는 자기장이 있잖아요. 그 자기장이 돌아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이게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이게 도선에 흐르는 전류로 인해서 발생한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럼 한번 볼게요. 여기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여기 선생님 손을 그려놨는데, 선생님 손입니다. 선생님 손인데, 자, 엄지 이렇게 그려놨죠? 지금 보이시죠? 그림이 이렇게 보이시죠? 네, 이해되시나요? 봤을 때 이 세운 이 엄지손가락이 뭐라고요? 전류의 방향. 이 네 손가락이 뭐라고요? 네,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그럼 이걸 여기다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지금 전류가 아래에서 위로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이 방향을 잡아주면 되죠? 한번 감아보세요. 이렇게 감아보면 어떨까요? 자기장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방향으로. 맞죠? 그렇다면 이거를 요 그림에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얘는 어떨까요? 위가 플러스고 아래가 마이너스니까 얘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얘는 전류의 방향이 이러니까 자기장의 방향도 어때요? 이렇게 말아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은 어때요? 이런 방향이 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지금 앙페르의 오른나사의 법칙으로 직선 도선에서 자기장이 발생할 때 그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전류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발생할 때 어떤 모양으로 발생된다고요? 네, 원통 모양으로 발생돼요. 즉 여기서는 동심원을 그리면서 자기장이 몽 발생된다고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얘가 자기장은 도선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약해져요. 초반에 선생님이 설명드렸어요. 자기장이라는 건 자석이 미칠 수 있는 그런 범위인데 이 범위를 넘어가면 점점 약해진다고 느껴지는 거라고요. 그렇죠? 이처럼 도선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나침반이 이 도선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자기장의 영향을 덜 받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 나침반, 어떤 물체든 간에 도선 주위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도선이 만든 자기장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즉, 도선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기장의 세기는 세진다 라고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선에 전류가 흐르잖아요. 전류가 흐르니까 전류의 세기도 무시를 못합니다. 결국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만들어지니까 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전류 때문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전류의 세기에도 영향이 있어요. 전류의 세기가 세게 흐르면, 도선의 전류의 세기가 세지면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세기도 세집니다. 반대로 도선의 전류의 세기가 약하게 흐르면 어떻다고요?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세기도 약해진다는 거 알아두세요.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당연히 자기장의 방향도 바뀐다는 거, 그리고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자기력과 자기장과 그리고 직선 도선에서 어떻게 지금 전류가 흘렀을 때 어떻게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것까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드렸어요.
자,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게 뭔가요?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 즉, 도선이 직선이잖아요. 휘어진 거 아닙니다. 직선일 때 이 주변에 어떤 자기장이 만들어지는가를 살펴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직선 말고 선생님 다른 것도 있나요? 네, 다른 것도 있어요. 지금부터 살펴볼 뭐 원형 도선이라든가 코일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잖아요. 그걸 완벽하게 이해하셨다면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어떤 그림일까요? 네, 자, 네모판에 구멍을 뚫고요. 도선을 이렇게 직선으로 쭉 한번 뽑아봅시다. 그럼 방금 했던 우리가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 할 때 그 그림과 똑같은 거예요. 쭉 뽑아놓은 거를 내가 어떻게 한다? 휘어서 다시 한번 박아놓은 거예요. 그럼 이런 모양이 되죠. 결국에는 직선 전선을 어떻게 했다? 휘어서 원형으로 만든 거예요. 원형으로 만들어서 팍 박아서 이렇게 내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 둔 거예요. 자, 그래 놓고는 내가 전류를 한번 흘려보는 겁니다.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라면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기 때문에 이 길을 따라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도선에서는 어떻게 자기장이 형성될까?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를 살펴보는 게 이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관건입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이 부분.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 있잖아요.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 부분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휘어서 박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에는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같은 거죠. 그죠? 그럼 여기에는 어떤 걸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앙페르의 오르나사의 법칙을 적용시킬 수 있어요. 제가 전류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니까 전류 방향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감아주시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림과 같이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면서 자기장이 웅웅웅웅웅웅웅 하고 발휘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요건 이해했는데 그 다음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휘어놨잖아요. 휘어서 박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이 부분만 보면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같아요. 그런데 전류의 방향이 어때요, 이건? 그렇죠. 이렇게 전류의 방향이 가는 거니까 전류의 방향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잡아서 한번 감아봅시다. 감아보면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표시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림과 같이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어요. 자, 이쪽에서는 이렇게 가고요. 이쪽에서는 이렇게 가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동심원을 그리면서 도선 주위에서 자기장이 막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중요한 건 이제 이것이 만나는 가운데를 보셔야 돼요. 가운데를 보면 얘네는 동심원을 만나서 이렇게 동심원을 만들면서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되는데 가운데는 이것들이 만나기 때문에 앞쪽으로 나가는 자기장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이처럼 얘네가 웅웅웅 돌면서 가운데는 맞아서 앞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장이 양쪽 도선에서는 동심원을 그리고요. 정가운데서는 이것들이 맞아서 나가는 수직한 방향의 자기장이 하나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이걸 위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점 찍은 게 도선이에요, 도선. 네, 도선이 이렇게 나와서 휘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네, 이 방향으로 웅웅웅 돌고요. 얘는 이 방향으로 웅웅웅 도는데 가운데는 맞아서 직선으로 나가는 그런 자기장이 하나 있다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즉 도선 주위에서는 동심원이고 그걸 벗어나서 정가운데는 맞아서 나가는 직선 방향의 자기장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같은 그림인데 이번에는 전류의 방향을 바꿔봤어요. 전류의 방향을 바꿔본 거야. 어떻게?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예요. 자,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야. 그럼 전류의 방향은 어디예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이것과는 반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앙페르의 오른나사의 법칙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전류가 이렇게 갈 테니까 이렇게 잡아주시고 감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전류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돌겠죠. 화살표 보이시죠? 이렇게 돌 겁니다. 그럼 얘는요? 얘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전류가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럼 이 방향으로 감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네, 얘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붕붕붕 도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얘네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도선 양 끝에서는 어때요? 동심원을 그리면서 돌고 있는데 문제는 가운데는 어떻다? 이번에는 맞아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 안쪽으로 들어가는 직선 모양의 자기력이 하나 발생된다 라는 걸 꼭 유념해서 살펴주시길 바래요. 그럼 이거를 위에서 바라본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됩니다. 방금 전에 얘와는 정반대의 모습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는 게 있고 가운데는 맞아서 수직하게 나가는 게 있다 라는 걸 꼭 알아주세요. 자, 이렇게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 끝났어요.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이해한다면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 다 끝난다고요. 금방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세 번째 코일 주위의 자기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일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도 간단해요. 직선 도선을 내가 어떻게 스프링처럼 막 이렇게 휘감아서 꼬아놓은 거야. 직선 도선을 한번 이렇게 휘면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살펴보는 이런 그림이 되고요. 이걸 한번 휘어서 어떻게 해요? 박은 다음에 이거를 다시 빼서 다시 뚫고 나와서 휘어서 또 박아서 또 뚫고 나와서 또 휘어서 박는 거예요. 마치 바느질 하듯이. 그러면 직선 도선이 이렇게 스프링처럼 이런 모양이 돼요. 즉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게 코일이에요. 코일 어렵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선생님이 판에다가 뚫어서 바느질 하듯이 이렇게 코일을 만들었어요. 좀 보기 쉽게끔.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라고 합시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전류가 발생하겠죠? 전류가 흐를 거예요. 전류가 발생할 겁니다. 전기가 흐를 겁니다. 자, 어디서 어디로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런 전류를 만들어 줄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타고 가서 이렇게 스프링처럼 이렇게 빠져나갈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코일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의 방향, 즉 자기장 동심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봐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 배웠잖아요. 오른나사의 법칙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봅시다. 내가 여기를 감아주고 여기를 감아주고 여기 이렇게 다 해주면 이렇게 이거 다 해주면 네, 팔 부서지겠죠. 네, 팔이 탈골될 겁니다. 탈구될 거예요. 네, 이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되게 원형이랑 직선일 때는 쉬웠어요. 요것만 하면 되는 거니까, 요것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코일은 내가 이걸 계속 이게 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돼요. 코일도 오른나사 법칙을 쓸 건데 다만 이 역할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오른손이긴 한데요. 역할을 어떻게 바꾸냐면 자, 검지가 뭐였었어요? 전류의 방향이었죠. 내 손가락이 뭐였었어요? 자기장의 방향이었어요. 근데 이걸 역할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검지가 이번에는 검지가 아니라 죄송해요. 엄지가 이번에는 뭐가 되냐면 네, 얘가 자기장이 되고요. 얘가 네, 전류의 방향이라고 생각해 주십시다. 네, 역할을 바꾼 거예요. 코일을 만났을 때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코일을 만나게 되면 내가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내 손가락을 턱 감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감아주시면 돼요. 감아주시고 엄지가 가리키는 이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렇게 감아주시는 거예요. 감아주게 되면 자기장의 방향이 이 방향이 된다고. 그럼 이 코일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나가는 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여기서 코일을 이렇게 감싸주는 게 되는 거죠. 전류가 이렇게 도는 거니까 이렇게 감싸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즉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인 건 원형이나 직선이나 코일이나 그건 동일해요. 그런데 원형과 직선과는 달리 코일에서는 자기장과 전류의 방향을
오른손으로 표시하기에는, 나타내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역할을 바꿔서 해줬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계속 그림 보도록 할게요. 요 그림 선생님이 그려놨는데 코일을 만든 거잖아요.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전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과 같이 선생님 손을 그렸어요. 자, 여기에 전류가 휘가 맞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감아 보시는 거예요. 그럼 자기장의 방향은 당연히 이렇게 가는 거죠. 선생님이 이렇게 감는 방향을 전류 방향이라고 했고요.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했을 때 이 코일의 자기장의 방향은 이 방향일 겁니다. 이 그림에서는. 만약에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면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런데 한번 볼게요. 이 코일을 내가 좌자작 하고 합쳤어. 촤악 하고 이게 좀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데 이거를 스프링을 조밀하게 그냥 촥 합쳤단 말이에요. 조밀하게 합치면 이런 모양이 돼요. 보이시죠? 이런 모양이 돼요. 자, 이런 모양이 되는데 요거 마치 뭐와 같이 보이냐면 선생님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선생님 생각에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좌자작 하고 합쳤더니 이 모양이 어떻게 보이냐면요. 매우 두꺼운 이 모양과 같이 보여요. 원형 전류, 원형 도선을 아주 두껍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는데 이해되시나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원형 전류는 흐르면 도선의 양 끝에서 동심원 모양으로 뭉 자기장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뭐 맞아서 나가든 아니면 맞아서 들어오든 직선이 생긴다고 했었잖아요. 직선 자기장이. 자, 그럼 볼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뭉해서 어떻게 돼요? 이런 방향으로 지금 자기장이 직선으로 하나 나오는데 매우 두꺼운 얘라고 생각해 주신다면 마치 뭐예요? 이렇게 마치 이렇게까지 표시가 되나? 네, 이렇게 자기장이 이 동심원을 그리면서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직선으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고 이게 좌로 펼쳐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좌로 펼쳐지면 얘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다고요? 이렇게 직선으로 나가고요. 얘 또한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코일로 전류를 만들어주면 코일에 전류를 흘려주면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는데 이 자기장 우리 어디서 많이 봤죠? 이 수업 초반에 막대자석에서 우리가 언뜻 봤잖아요. 어때요? 막대자석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어요. 막대자석에서 발휘되는 자기력 어떻게 발휘돼요? N극에서 나가서 S로 돌아간다고 했었어요. 즉 표시를 하자면 이런 방향이 될 겁니다. 자, 그쵸? 이렇게 될 거예요. 마치 뭐와 같아요?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발생되는 자기장과 같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네,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이 코일 자체가 하나의 막대자석과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 이 실험도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쇠못에다가 구리선이든 어떤 전선을 막 감아요. 구리선이 좋겠죠? 막 감아요. 촘촘하게 코일처럼 감아요. 그리고 그 구리선에다가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쇠못이 하나의 자석이 돼요. 이걸 우리 전자석이라고 했었고요. 전기를 흘려줘서 만든 자석이라서 전자석이라고 했는데, 즉 여기서 중요한 건 못이 중요한 게 아니고 코일을 감은 거예요. 코일에 전류를 흘려줬더니 그 코일 주변에 어떤 자기장이 발휘된다고요? 마치 막대자석에서 발휘되는 자기장과 똑같은 현상의 자기장이 마련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라면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다고요?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뻗어져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형상을 보일 겁니다. 네, 마치 자석을 반대로 놓은 것처럼. 즉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다? 그렇죠.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전류가 발생되면 이 코일 자체가 막대자석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코일이 가문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코일의 가문수가 많이 촘촘하게 감게 된다면 여기서 발휘되는 자기장의 세기는 상당히 세집니다.
그래서 코일에서는 어떻다고요? 코일 주변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코일에서 만드는 자기장의 영향을 세게 받는 거고요. 그리고 코일의 전류가 세게 흐르면 코일에서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도 세지고요. 그리고 코일의 가문수가 많아지면 코일이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도 세진다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많은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오늘 전기와 자기에서 자기 첫 파트였는데요. 자기가 무엇이다? 네, 자석이 발휘하는 그런 능력들, 이걸 자기라고 하는데 거기엔 자기력이 있고요. 그 자기력이 막 미치는 공간, 우리는 자기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자기장이 언제 또 만들어진다?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자기장이 만들어지고요. 그걸 어떻게 발견했다고요? 그렇죠. 우연찮게 옆에 나침반이 있었는데 그 나침반이 영향을 받는 걸로 봐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나침반의 바늘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기장이 형성된다. 그래서 그 자기장은 어떻게 형성되고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살펴봤죠. 어떤 거요?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 즉 직선 도선에서 전류가 흐를 때 그때 어떻게 자기장이 형성되는가, 그리고 또 원형 도선에서 전류가 흐를 때 어떻게 자기장이 형성되는가, 그리고 또 코일에서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걸 살펴봤는데 중요한 건 뭐다? 그렇죠. 전류의 세기가 세게 흐르면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세기도 세지고요. 도선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기장의 세기도 세지고요. 그리고 코일 같은 경우에는 가문수가 많고 촘촘하게 감으면 그 코일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세기가 세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좀 많이 어렵고 좀 그리고 많아요. 오늘 했던 게 상당히 복잡하다는 게 많은데 여러분들 모두 이해하셨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충분한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그 능력을 발휘해서 여러분들 성실히 학습하실 테니까 선생님이 많은 걸 알려드려도 모두 다 흡수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것에 이어서 자석 안에서 자석 안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뤄볼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 좀 재밌는 부분이니까 예습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 거 복습 한번 해보시고요. 그 전에 여러분들 항상 뭐 하셔야 된다고요? 네, 건강하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우리 건강관리 잘합시다. 화이팅! 안녕! 1800년대 초에는 전기와 자기 현상은 서로 관련이 없는 별개의 현상으로 생각했어. 전기를 띤 물체는 전기를 띤 물체끼리 전기를 통과시켜. 자기를 가지고 있는 물체는 철 같은 금속을 끌어당기지. 그런데 말이야, 1820년 덴마크의 과학자 웨르스테드가 학생들에게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도선이 뜨거워지는 현상을 보여주는 실험을 하다가 우연히 아주 놀라운 일을 목격하였어. 왜 저러시지? 몰라. 너가 잘못됐나? 무슨 일이지? 나도 몰라. 넌 알아?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 순간 근처에 있는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것이었지. 나침반 바늘이 움직였다. 나침반의 바늘은 어떻게 북쪽이 아닌 다른 방향을 가리키게 된 것일까? 웨르스테드는 이 현상에 대해 여러 차례 실험하며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아냈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도 자석처럼 자기장이 생긴다. 웨르스테드의 발견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이후 전기와 자기가 결합된 여러 법칙들이 발견되었어. 코일 실험장치, 전원장치, 스위치를 집게 달린 전선으로 연결합니다. 스위치를 닫아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한 다음 코일 주위에 철가루가 배열되는 모습을 관찰해 봅시다. 어떤가요? 자석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의 모습과 흡사하죠? 이번에는 코일 주위에 나침반을 놓고 스위치를 닫아 전류가 흐르게 한 다음 나침반 바늘을 관찰해 봅니다. 나침반으로는 자기장의 방향까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네요.